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장마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주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곽 대표님이 주제를 비가 온 뒤에 이렇게 잡아주셨나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 비라는 건 뭐 지금 가장 큰 바람과 비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우풍이겠죠? 그렇죠. 지금 당면에서는.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예. 제가 15일 날 그 유의미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전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늘 얘기했었는데 그게 수치로는 별로 발표가 안 됐었는데 지난 15일 날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이란 그런 일종의 전문가들 포럼에서 그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님이 발표한 자료 중에 문정부 5년 동안 약 47만 호의 공급이 부족했다. 앞으로는 연평균 약 50만 호의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5년 동안 뭐 가구 증가, 주택시장으로 진입 증가, 멸실주택 증가 뭐 이런 이유로 한 50만 호 수요가 증가할 건데 현재 공급으로는 연평균 45만 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급 및 어떤 그 엑시트 전략이 뭐 딴 의미가 아니고 이제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걸 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걸 봤습니다. 이제 수치가 나왔던 게 그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연평균 45만 원에서 뭐 50만 원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그죠? 근데 17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파리 대책 나오면서부터는 이런 얘기들 자체가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리고 정부 주도의 지금 다주택자를 그 이런 공급을 전혀 하지 않는 정책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유의미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이런 숫자가 나서 먼저 모두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정부에서도 좀 이제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게 사실 5년 임기니까. 그렇죠. 50만 호죠.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주택 수요가 뭐 인구가 크게 늘지 않고 뭐 세대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간 한 50만 호 정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사실 뭐 다른 뭐 오피스텔이니 다세대 이런 거 포함하면은 더 많이 필요하기는 그렇겠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좀 수급 불균형이 벌어질 수 있다. 수요 증가 요인이 있고 공급 부족 요인이 있다는 거는 이제 지난 기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현재의 시장 여건 하에서 과연 연간 47만 호가 지어질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수급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장기적인 요인이니까 맞습니다. 뭐 향후에 수급이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또 뭐 향후에 계속 증가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뭐 공급이 증가할 요인이 있더라도 지금 또 집값이 오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화 시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수급 요인이 장기 공급 요인이 더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수급을 결정하는 단기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뭐 수급보다는 금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한 6월 중순이나 6월 말 정도 되면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전세 거래도 일어나고 또 매매 쪽으로도 숨통이 좀 트일 거로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즘 와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못 본 부분이 어딘가 뭐 이런 거를 좀 보니까 좀 금리 요인을 좀 그 중요도를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준금리가 크게 이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 예. 뭐 지금 뭐 연준이 얘기하고 계속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속도는 아닐 거라고는 봤고, 지금도 보면은 뭐 기준금리가 미국 2차례 올리고 한국도 여러 차례 올렸지만은 한 1.25% 정도 예.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간과했던 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시장금리 인상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인데 지금 시장에서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은 거의 5% 중반 정도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시장은 더 빨리 반응해가지고 시중에 빠른 속도로 자금이, 현금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돈이 말라버렸느냐. 왜 이렇게 시장금리가 빨리 오르느냐. 그 요인 중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시장의 환경, 금리라는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환경이 바뀌면은 여기 이 시장에 참여하는,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또 여기 이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 뭐 주택 가격 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은 전세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이 안 된다든가. 그게 이제 재작년 6.17 대책에서 나온 거죠. 710인가요? 나왔던 거고, 또 재작년 이후에 새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으면은 이제 전세 대출이 아주 안 나온다든가, 또는 전세 대출의 한도가 5억까지로 묶여 있다든가, 또는 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든가, 또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은 뭐 6개월 이내에 주택을 팔아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새로 살 집에 입주를 해야 된다든가. 요건 요번에 이제 바뀌는 거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주택에 관련된 대출 규제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작년부터는 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안 움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전세 만기를 맞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특히 투자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이제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또 새롭게 전세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은 아무래도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개별성이 굉장히 강한데, 규제라는 거는 개별적인 규제가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 규제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대출이 신축적으로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보험사라든가 뭐 좀 증권사라든가 하여튼 이런 은행권이 아닌 곳들도 점점 이 주택 대출 시장 쪽으로, 특히 장기 대출 쪽으로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적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사람들은 이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금리가 비싸요. 2금융권 이상에서는. 이것도 지금 현재 새롭게 경쟁이 벌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대출 이율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의 적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상했던 6월 중순이나 늦어도 6월 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해서 이렇게 월세만 움직이는 시장이 전세 쪽으로 또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적응이 좀 더디다. 다만 이제 7월부터는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새롭게 발표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되고, 또 이제 제가 금리의 효과를 좀 간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죠. 또 임대인은,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 놓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꾸 전세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 요인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보니까 그냥 자기 집을 전세로 놓으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서 안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이 추가되는 거예요. 금리 효과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지만은 또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발표했는데 5% 예, 5% 이내만 올려받으면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주 요건으로. 예, 최종적으로 1주택으로서 매도를 하면은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또 이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은 이렇게 가면은 뭐 전부 상생 임대인 되는 거예요. 어차피 5%를 못 올려받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걸 최종적으로 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 지금 올려받는 것보다는 뭐 몇 프로 좀 더 올려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5% 이내로 올려서 상생 임대인 요건을 맞춰 놓으면 언제든 나중에 팔더라도 비과세잖아요. 이런 요인들. 또 뭐 집이 없는 사람도 뭐 갭 투자를 해서 그렇죠. 올해 연말까지만 갭 투자를 하면은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 임대인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이후에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그게 24년인가요? 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이제 갭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전세 물건이 많이 출회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또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전망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뭐 이제 올해 그래도 8월 달에는 저는 수급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전세난이 점점 심각해져서 대란 수준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뭐 시장 금리가 지금 약간은 떨어지겠지만은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규제를 푼다든가 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1위니까. 네, OECD 1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일부 푼다 하더라도 금리 상황이 현재 이런 상황이고 상생 임대인 제도도 도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 수급 여건으로는 지금 또 집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화될 겁니다. 뭐 공급이 부족하고 또 임대료가 뛰고 하겠지만은 올해 8월 뭐 8, 9월 이제 이사철 성수기죠. 성수기에 전세 대란까지는 좀 가기 힘들겠구나. 전망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뭘 늘 하셨던 똑같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같은 방향성, 전세 가격 수급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오를 것 같다. 그 오르는 저번 시간인가요? 월세 시장으로 이제 게이트가 열려 있으니 일부 가다가 그 게이트가 임계점에 닫았을 땐 다시 전세 시장으로 리턴을 하면 그땐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적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건 일종의 갭 투자를 또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갭 투자를 해야 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인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적어도 올해 연말 이전에 직전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갭 투자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는 돼야 되는 그런 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로 갈수록 또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근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올해는 뭐 전세 대란까지는 좀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책의 영향이든 환경의 영향이든 주택, 그러니까 그것도 뭐 같은 맥락이죠, 뭐.
공급이 전세 매물이 늘어나니까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위적이든 강제적이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보다는 수급의 미스매칭 그 범위가 작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게 조금 폭이 작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시잖아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짧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살다 보면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뜨는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걸 반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뭐 해가 뜨고 날이 좋아지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막 풍파가 있을 때 비가 오고 할 때 땅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바닥 다지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집이 안 팔리고 전세가 안 빠지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과정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지금 좀 힘들지만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맞는가. 그렇죠. 장기적인 방향성이 맞다면 내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힘들다고 하셔도 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 이거는 뭐 주택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가격이 떨어져야 투자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야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에너지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게 끝없이 계속 전진은 없거든요. 그렇죠. 2보 전진을 위해서는 1보 후퇴가 필요한 거고 지금 1보 후퇴를 하는 의미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폭락으로 간다는데 폭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 수급 여건이 굉장히 뭐 앞으로 입주량이 늘어난다든가 지금 많이 짓고 있다든가 할 때 폭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뭐 시장이 완전히 그 기능이 망가져서 거래가 안 되는 것만 갖고 폭락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경도돼서 이제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정정하겠다 하셨는데 뭐 한 2, 3개월 더나 아니면 간극 얘기를 하신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오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서울 중심으로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들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은 서울에서 먼 수도권, 지방 이런 데들이 전세 매매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갈수록 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추세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점점 주거 복지가 더 갈수록 취약해지는 거고 갈수록 더 내가 원하지 않는 열등한 지역이나 열등한 상품에 앞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게 현재 문제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점점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주거에서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수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게 수급이란 단어로 딱 정리되는 거잖아요. 예, 예. 수요와 공급. 뭐 기본 원칙입니다. 자, 한 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께 곽 대표님과 좋은 의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건 다 알고 계시죠? 많이 전달해 주셔갖고요. 여러분이 좀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부동산 통찰력을 알려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